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0%입니다. 일 년 중에서 쇼핑하기 제일 좋은 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쭈면 아마 11월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곤제가 있는 달이 11월이고요. 국내 유통업체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세일에 나서면서 아예 11월 내내 세일을 한다는 의미로 블랙 노벤버라는 말까지 놔두는데요. 위치라는 이름의 영국 소비자 단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하고 있는 상품 가격을 1년 동안 쭉 관찰을 해봤더니 조사 대상 35개 가운데 21개 제품, 그러니까 60%의 비율로 세일 기간의 가격이 평소와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일 이후가 더 싼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분위기만 이용했지 실제 가격 세일은 안 했다, 이런 겁니다. 에휴,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려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비율이 꽤 높지요. 60%면. 우리나라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봤더니 한 번에 $150 이상 구입 건수가 3년 전인 2014년에는 1115만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740만 건으로 60% 증가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2000만 건 넘어설 가능성도 있을 텐데 세일 분위기에 취하지 마시고 가격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쇼핑할 때 가격표 왼쪽에 써놓고 가위표한 그 가격은 사실 원래 받았던 가격이 아니라 원래 받고 싶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이프가드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조치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는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가 몇 조 원이다, 이런 뉴스가 가끔 들리던데 기업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서 정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 정크 본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고 이게 갖고 있는 시사점은 뭔지 오늘 이 내용도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오늘 딱히 나온 뉴스는 아닌 것 같기도 네네. 한데 요즘 경기가 좋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 여전히 안 좋지 라는 분들도 있고, 네. 경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좀 좋아졌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안 좋죠 그럼 아유 말해 뭐래 예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이게 참 경기라고 하는 게 전 좀 양극화되고 있구나, 사람마다 다르구나라는 건 느끼는데 요즘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논쟁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예, 우선은 증권 쪽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증권사들의 분석에서 예. 골디락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디락스라는 게 경기는 완만하게 경제는 성장을 하고 예. 물가는 저물가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 이걸 이제 보통 골디락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딱히 나쁘지 않은 거고, 네.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시기에 경기 호황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골디락스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골디락스는 뭐 예전에 뭐 영국의 무슨 전래동화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그 금발의 꼬마 아이가 숲속을 헤매다가 네. 그 곰들이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차가운 스프와 그다음에 매우 뜨거운 스프, 그리고 적당한 스프가 있어서 적당한 스프를 먹었고, 침대도 3개가 있었는데 딱딱한 거, 뭐 푹신한 거, 적당한 게 있어서 적당한 거에서 잤는데 곰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좋은 침대하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었더라. 뭐 이래서 이제 경기 상황을 빗댈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아니다 웃기지 마라, 취업률 봐라.
최악의 지금 실업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윗목은 차가우니 여전히 네. 차가우니까 물가가 안 오르겠죠.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게 실은 그게 경기가 차갑다는 뜻인데 네네. 그걸 또 즐기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도 안 오르고 좋네. 그렇죠. 또 뜨거운 아랫목은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일부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수출 잘 되고 있으니까요. 또 거기서 느끼기에는 몸은 따뜻한데 이상하게 물가는 안 오르고 둘 다 좋잖아. 이제 이런 느낌이 골디락스인 거고. 네네. 아닌 입장에서 보면 내 주변은 차가운데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는데 저기는 경기 좋다 그러니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이제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사실 수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 거잖아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경제학자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기 호황 국면으로 보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윗목이 따뜻한 사람들의 얘기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골디락스 상황이 올해 경기가 지속되고 미국이 호황이라고 했던 1996년에서 2005년 사이가 이제 미국을 골디락스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큰 폐해가 뭐였냐면 경제의 양극화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좋고 나쁜 사람은 더욱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면서 물가가 저물가 상황이 지속해서 유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때 호황기의 시절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좋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요. 예. 편안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 수입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부를 좀 구하려고 했더니 월급을 더 싸게 주도 하겠다는 사람이 줄 섰다라고 하면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참 좋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한쪽은 차갑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 과거부터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기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떠냐는 질문은 이제는 무의미한 질문이 돼버렸어요. 어느 동네 얘기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동네별로는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라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증시에서 이 골드락스를 조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미국이나 지금 유럽이나 이런 것도 경기가 조금 성장을 하면서 저물가 상황이 유지되고 금리를 마음껏 올리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동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네.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 기업이다 보니 아까 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군들이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 주가는 이제 더불어서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체감 경기보다는 우리 그렇겠어요. 경제 회복 또.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계적인 골디락스 상황에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경기가 어떤지도 사실은 내 주변 경기는 차갑더라도 다른 사람 경기가 어떤지도 관심을 가져야 투자는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그것도 또 내 주변 어려우니 다 어려워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쉽지 않죠. 투자가. 고민거리입니다. 정부가 28일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네. 쉽게 얘기하면 주거복지니까 우리가 살 집을 어떻게 나라에서 잘 공급하고 집 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내용 들어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 많았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야, 이렇게 옥죄기만 하면 그 실수요자들이나 네. 사회 첫 질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 그것도 우리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게 이제 여기에 담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앞으로 얼마를 공급하고 어디에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길 테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막 진출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의 주거 복지를 도울 수 있는 방안. 어떤 방안이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약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3대 7의 비율로 만들어서 이제 네. 공급을 할 테고 어디에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예,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하고요. 위례 신도시 쪽으로 이제 교통이 좀 양호하고 그동안에는 부지- 벌판으로 있던 거에다 집 짓는다는 거죠. 그죠. 예. 부지가 좀 확보될 만한 곳에 이제 이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것을 만들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용 면적은 40에서 60제곱미터의 소형 주택으로 하는 대신에 네. 주변에 보육시설이나 부대 복리시설 아주 잘 갖춰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세를 조금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해주되 이거 이제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있으면 또 로또다 뭐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싸게 줬는데 예. 나중에 그분들이 가져가고 시세대로 팔면 사실은 국민 세금 걷어서 한 집에 몇 억씩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분이었지만 그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집당 몇 억씩 국가에서 줘도 되나라는 그래서 생각을 할 입주 뒤에 만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이제 전매를 금지시키는 예. 뭐 이런 조치도 같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도 같이 이 신혼부부와 관련된 부분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반 지금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신혼부부 이 우대금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현행보다 한 0.2%포인트 정도 낮춰주겠다 금리를. 그렇게 되면 지금 1% 후반대의 금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없던 아파트 좀 짓는다고 하니까 한동안 정부가 신도시 개발 안 한다고 한 것 때문에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얼마나 공급되는지는 몰라도 다행이네요. 예. 또 다른 얘기들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들,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뒤집어 말하면 임대사업자들인데 네네. 네. 그래도 이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는 줘야 이분들이 열심히 또 집도 또 사고 해서 이게 세입자 물량의 전셋집, 월세집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런 논리가 좀 있어서 임대사업자들 어떻게 좀 우대하거나 내지는 사업 등록자로 법제화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담길 계획이에요. 나온 예, 의견이 있나요?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로의 전환 이것과 관련돼서 당근과 채찍책을 같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근책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너네가 내야 될 여러 가지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깎아주겠다라고 정부가 이미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조금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반면에 계속 당근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채찍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의무등록제로 가버리자 네. 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소득 자들이 받고 있는 뭐 세금 관련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축소해 버리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완전히 아까 의무등록제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지 아마 이게 제일 고민이라 네. 발표를 한다 하면서 못 할 겁니다. 아마 신혼부부 주택이야 짓겠다고 하면 지으면 되는 거고 네. 뭐 금리 깎아주는 것도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당근과 어떤 채찍을 갖고 가야 당근을 많이 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 별로 안 주고 채찍만 갖고 가면 다주택자들이 숨어버리거나 나 다주택 안 할래 그래 버리면 또 이제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이 잘 안 공급되니까 나라에서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발표한다고요? 28일 날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금융위원회 회의록이 네. 좀 더 공개적인 의사로 공개 수준으로 공개의 수위를 높인다는 뜻이네요. 지금까지는 공개를 잘 안 했나 봐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정도만 이제 공개를 했지 네. 구체적으로 그 회의 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식의 논의를 거쳐서 이게 뭐 찬성이 됐다 제재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증선위 회의 이런 것들을 지금 금통위가 하고 있는 정도의 공개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을 어떻게 얘기했고 서로 어떤 논의를 거쳤다. 이 정도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은 뭐였고 반대 의견은 뭐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거죠. 예, 그렇죠. 이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정부 부처입니까? 그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 예, 금융위는 정부 부처죠. 그러니까 예. 사실 금융부 장관 같은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던데 예. 왜 금융부라고 안 하고 이건 또 왜 위원회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처 중에는 무슨 부도 있고. 예. 사실상 장관의 대우를 받죠. 네. 네. 그래서 기자들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다 장관이라고 붙여서 호칭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뉴스네요. 이게 사실 저 K뱅크 인가해줄 때 논란이 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특혜를 줬다 안 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 네. 의혹도 없었을 텐데 이런 게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제재도 있지만 인가와 관련된 사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혜 의혹이라든지 밀실에서 결정이 됐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려면 네. 차라리 논의 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꼭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위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참석률도 좀 떨어지고 어차피 뭐 거수기만 할 거 뭐하러 참석해. 예,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알아서 하지. 안건에 대한 이렇게 그 하겠죠. 논의 자체도 거의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아서 이걸 공개하게 되면 조금 더 잘 참석하고 또 반대 열심히- 의견도 낼 것도 낼 거고 네.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이준호 씨 질문입니다. 뉴스 듣다 보니까 미국의 우버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64조 원이다 이런 뉴스가 들리던데 기업의 가치가 몇 조 원인 거는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일반인들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회사가요.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그 회사 주식이 매일매일 거래가 된다면 그 회사 기업 가치는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주식 한 주의 가격이 10,000원인데 그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 숫자가 100주면 그 회사의 가치는요. 100주 곱하기 10,000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한 356조 원쯤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 가격 276만 원에다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 숫자 그냥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1년에 이익이 100억 나니까 전체 기업 가치는 한 10년치 이익을 다 모은 한 1,000억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회사 주가는 이 회사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인데 주식이 몇 장이나 발행됐지? 1억 주 발행됐어? 그러면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인데 1억 주가 돌아다니면 1,000억 원을 1억으로 나눠서 한 주에 1,000원의 가치가 되겠구나 해서 그 회사 주가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도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죠. 이 아파트가 1년에 월세가 1,000만 원 나오는 아파트면 아파트 값이 대략 한 3억쯤 하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죠. 왜냐하면 요즘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까지는 안 나오니까 1년에 1,0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는 아파트면 은행보다 낫네 싶어서 3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언저리가 되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그 회사가 얼마의 월세, 그러니까 회사는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고 이익이겠죠.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이느냐, 그걸로 기업 가치가 정해지는 거고요. 기업 가치가 정해지면 그냥 발행 주식 숫자로 나누어서 주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우버 같은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주식시장에 상장 안 된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회사들은 그 회사에 제일 최근에 투자한 투자자가 그 회사 주식 한 주를 얼마에 샀느냐, 얼마에 투자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그 가격이 그 회사 주가라고 보고 그 주가에다 전체 발행 주식 숫자를 곱해서 역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버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우버 주식 한 주에 2만 원에 투자했는데 우버 주식이 1억 장 발행되어 있으면 2만 원에 1억 장 곱한 2조 원이 우버의 전체 기업 가치가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도 안 돼 있고 최근에 투자한 투자자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그 회사가 만약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되겠구나 이걸 추측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익이 100억쯤 나는 회사인데 상장도 안 돼 있고 최근에 투자도 안 받았으면 그래도 1년에 100억쯤 이익 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한 1,000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로 거래되지 하면 대략 한 1,000억 원쯤 기업 가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서 미국에다 내다 파는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이프가드라는 게 뭐고 이게 발동되면 수출하는 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좀 배워보려고요. 통상 전문가이신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정인교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게 신문에서 보니까 괄호 열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괄호 닫고 이렇게 해놨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을 갑자기 안 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어떤 경우에 발동이 됩니까? 예,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러니까 수입 제한을 하는데 아주 긴급하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어떤 나라의 특정 산업이 수입품이 많이 들어와서 근로자를 해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졌을 때 네. 통상 당국에 요청을 해서 수입품을 일정 기간 동안 좀 막아달라. 막아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힘을 비축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예. 그 산업이 국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되는 게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혹은 세이프가드를 하고요. 이 조치는 WTO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근데 FTA라고 하면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너희 나라 제품도 우리나라에 관세 없이 자유롭게 수출하고 또 우리나라 제품도 너희 나라에 자유롭게 수출하고 그게 싸든 비싸든 또는 그게 그래서 그 나라 산업에 악영향을 주든 좋은 효과를 주든 어쨌든 문 열고 서로 무역하자는 게 FTA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야 맞는 거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저거는 수입하지 말라고 하면 예. 무역 자유화를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지만은 또 특정 산업이 적응할 시간이 없이 갑자기 위축되거나 해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네. 거의 이제 무역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렇게 이제 또 정치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려해서 아주 해외적으로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게 자유무역하자고 해놔놓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수시로 발동하게 되면 그게 뭐 자유무역이냐, 무슨 자유무역 협정이냐, FTA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을 할 때는 결국은 수출국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요? 상대국이요? 수입 제한을 하는 국가가요. 그래요? 그래서 허용은 되지만은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뭐 또 신문 실론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미국이 불리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한테 사실은 네. 부탁을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러면은 이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 또 월풀이라는 회사가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세탁기에 대해서요? 월풀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불관계가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거는 이 전통적인 국제무역 관례와는 요즘은 뭐 완전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움직임에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동안에 그 무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드러내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지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건 앞으로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FTA 협상을 할 때 제 상식으로는 이것까지 개방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많이 흔들리고 이러면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싫어할 테니 요거는 우리 FTA에서 좀 빼거나 나중에 합시다라고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도 완전 개방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 철폐를 하거나 또 어떤 게 심한 경우 쌀 같은 품목은 아주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시키긴 하는데
세탁기 정도를 FTA에서 빼겠다고 그러면은 자유무역 협정에 포함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뭐 세탁기 정도 안 들어가 있는 FTA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탁기 그 자국의 세탁기 업체가 아무래도 저 수입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라고 하면 긴급하게 예외적으로 잠깐 수입 제한 조치는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FTA의 예외 조항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이프가드 조항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를 수출국한테 보상까지 해줘야 되면 굳이 여기서 손해보고 저기서 마찬가지인데 그걸 굳이 왜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그 WTO 규정이나 또 FTA 규정상으로 보면은 보상 의무가 반드시 있는데 지금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관행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관행 아닙니다. 관행은 아닌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세계 통상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이 이렇게 뭐 미국하고 거의 뭐 대등한 관계에 있는 나라도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네. 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무역적인 그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냥 지금 뭐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을 주시만 할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뭐 빌려온 차관이라면 달라고 하겠으나 또 중간에서 누가 심판을 봐줘야 또 받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국가 간에는 또 그런 게 잘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세탁기 업체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었다는 뜻입니까? 이번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도 이거 세이프가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 그거는 특정 세탁기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뜻인데 물론 같은 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2014년도에 뭐 세이프가드를 제수했던 그 월풀사의 미국 내 세탁기 시장 점유율이 41%에서 31%로 작년에 금년 들어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럼 3% 포인트가 낮아졌고 물론 우리 브랜드가 약 한 31% 정도 시장 점유율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계 그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3% 시장 점유율 하락을 이유로 해가지고 월풀이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정한 미 무역위원회도 상당히 그 판정 배경이 의심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이 세탁기에 대해서는 관세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 1% 내외거든요. 네네. 그런데 수입 방어를 위해서 50% 관세를 매겨달라고 월풀이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USITC라는 무역조사 기관에서 한 달 정도 고심해가지고 오늘 아침자에 이제 그 일부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120만 대까지는 기존의 1%나 한미 FTA를 통하면 무관세로 수입을 하되 120%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120%까지는 오케이. 그 이후 물량만 때린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입장이지만은 1% 관세 매기는 거를 50%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이렇게 요구한 월풀사나 네. 이걸 인정해준 미 무역 당국이나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는 또 국제 통상 규범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죠. 그러면 그렇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한국산 세탁기는 연간 120만 대까지는 과거처럼 낮은 관세로 넘어가는데 120만 대부터 그거 넘는 세탁기부터는 관세가 50% 붙으니까 사실상 수출하기가 어렵겠군요. 가격의 50%를 관세로 내고 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쉽지 않을 테니까. 예, 이제 이제는 이제 미 무역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 이러한 이 무역 제한 조치를 허용해 주십사라고 이제 대통령한테 그 청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내려지고 만약 결정 내려지면 1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대로 사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점이 이제 그다음 직후부터서 바로 이제 50% 사인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예. 한 대 한 대 세기 시작한다는군요. 세탁기 수입 물량을. 그렇습니다. 이제 예. 초기 들어가는 120대 물량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부터서는 50%가 물기 때문에 사실상 120만 대밖에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겠습니다.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단일 업체가 수출하는 거라면 또 다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세탁기 업체가 한둘이 아니니 그 140만 대를 누가 먼저 채우느냐도 또 나름대로 경쟁이거나 질서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무역 업계에서 또 제조업계에서 예. 나름대로 그 뭐 규정이나 원칙을 정해서 우리끼리 제살 깎아먹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계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겠죠.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게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두 나라 중에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어 스톱하면 장벽을 칠 수 있다는 건데 긴급하게. 그럼 상대방 국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없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나 우리나라 정부가 그건 좀 부당하다라고 반론을 하거나 항의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50%를 매겼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해주면은 관계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보상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WTO에다 제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WTO에서도 그 제소 절차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의 이런 그 무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어느 나라가 먼저 이 미국을 제소하느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먼저 다느냐, 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상당국이 당장 뭐 그런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은 뭐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합해서 WTO 제소하는 문제도 포함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로부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해외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거시경제 포커스. 오늘도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거는요. 요즘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크본드라고 하는 시장에 네.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논란이 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좀 배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정크본드면 제가 미리 예습을 좀 해왔습니다. 본드라고 하면 채권이더군요. 네. 정크는 우리가 뭐 정크푸드처럼 약간 좀 싸구려, 쓰레기, 질이 안 좋은 뭐 이런 표현이라서 네네. 직역으로 하면 별로 안 좋은 뭐 싸구려 채권, 쓰레기 채권 이런 의미인데 뭐예요 정확히 이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정크의 사전적 의미는 뭐 쓰레기, 네. 쓸모없는 물건 이런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크푸드 많이 쓰죠. 예, 햄버거 뭐 이런 거. 예, 좀 맛있기만 하던데 아무튼 열량은 높은데 예. 뭐 필수 영양소는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1970년대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뭐 그 당시 그 시장을 사실상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뭐 정크본드 시장의 대부 마이클 밀켄이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신용도 높은 우량 기업이 발행했던 채권 중에서도 네. 그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다 보면 채권 가치가 좀 떨어지면은 예. 좀 불안한 의미다 차원이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이제 신용 등급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갖다가 이제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뭐 이자를 높게 준다는 의미에서 예. 흔히 또 하이힐드 채권이라고도 하죠. 아주 우량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면 이자도 많이 안 줄 테니 그건 우량한 채권이고 그거의 그렇죠. 반대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우량하지 네. 않은 기업이 네.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네. 그래도 이자를 많이 준다 하니 그 이자에 유혹이 돼서 그래 그럼 좀 빌려줘 볼까 하는 그런 채권, 그렇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크본드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말은 네. 그런 이자율이 그러니까 정크본드 그러니까 별로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이 네. 별로 안 높더라, 아주 낮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흔히 뭐 우리 그 신용 평가 기관 3대 평가 기관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 이런 데서 이제 투자 등급을 매겨 주죠. 네. 국가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트리플 A부터 시작해서 이제 BB 뭐 B등급, C등급, D등급 있죠. 나가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트리플 B, BBB 등급까지를 흔히
투자 적격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WB부터는 이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크 채권이군요. 정크 채권에 해당하는 예. 거죠. 그거는 뭐 국가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이자율은 높을 텐데 그렇죠. 요즘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그런 이제 기업들? 그 이자율이 높은데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애초에 채권을 발행하면서 내가 몇 퍼센트 네. 연간 액면 금액에 얼마 줄게요. 드릴게요 하는 하고 그거보다 발행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갖다 액면 그대로 안 사고 좀 비싸게 산다면은 예. 받는 이자는 애초에 정해졌던 이자죠. 그렇다면 네. 내가 샀던 가격 대비 받는 이자를 따지면 것은 이른바 수익률, 일드가 됩니다. 예. 자, 이걸로 따져야 되는데 요즘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정크본드 수익률이 낮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크본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비싸졌다 하는 얘기죠. 아, 가격이 비싸졌다 보니까 그 알겠어요. 정크본드를 갖다가 보유하고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발행할 때는 이 10,000원짜리 채권 사시면 네. 저희가 이자를 1년에 1,000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한 10% 주는 채권이네 사볼게 그렇죠. 했는데 10%나 주는 채권이 있어? 그거 내가 그걸 15,000원에 살게. 그렇습니다. 나는 2만 원 줄게. 이제 이런 네. 투자자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렇죠. 2만 원 주고 사면 2만 원 주고 사면 5%가 되는 거죠. 1,000원밖에 이자 안 주니까 그렇죠. 아 계속 내려간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크본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나 예, 뭐 정크본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나 예. 자,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네요. 예. 이 수익률이 이제 너무 떨어졌다. 즉 가격이 너무 높다 하는 데서 자꾸 이제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거품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우리나라 투자하신 분도 최근에 비슷한 느낌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 뭐 하나 사면 한 연 10%는 나오던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4%나 5%밖에 안 나오고 그런 물건조차도 잘 없어. 이런 분위기네요. 네, 그래요. 그럼 정크펀드도 그렇다는 뜻인데 네. 그게 이제 저금리 상황이 오고 돈도 흔하니 돈이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돈이 흔하게 풀려 있으니 경기는 안 좋지만 설마 저 회사 망하겠어? 네. 이자도 낮은데 네. 이자 못 내야 망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망하지 않는다면 이자 뭐 그 정도 준다는데 사자 이런 반응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문제인 겁니까 그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정크본드 가격이 빠지면서 네. 이 정크본드 수익률이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예. 돈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렸나? 너무 비싸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게 거품이 끼어 있다 이것도 네. 그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말이네요. 이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거나 예. 이 정크본드 금리가 오르는 거나 과거에 항상 이렇게 금융시장에 좀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이제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 말은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이라도 연 3% 정도 이자 나오더라도 덥석 샀는데 네. 이제는 슬슬 이 정도 위험한 회사라면 연 5% 안 주면 나 이 채권 안 갖고 있을래라고 판다는 거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아, 그 말은 뭔가 경기 안 좋아질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할 것 없이 예. 너무 비싸졌다 하는 데 대한 우려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거품 논란도 있고 네. 슬슬 좀 꼭지다 이제 이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지기만 한다면 네. 그런 회사들도 망할 이유가 적을 것이고 그러면 뭐 그 정도 금리 받고라도 돈 빌려줘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텐데 슬슬 불안해한다는 건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 확신은 못 갖는다는 뜻이네요. 그 말도. 네. 그리고 이 시장을 만든 게 결국은 연준이나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입니다. 예. 하도 시장에서 국채도 사고 유럽 같은 경우에 ECB는 시장에서 회사채까지 사버리니까 금리를 낮춰놨다는 뜻이죠. 너무 낮아지니까 예.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자 나오는데 싶어서 찾다 그럼요. 보니까 정크본드로 돈이 몰렸던 은행 결과. 금리가 연 1%도 안 되니 네, 뭐 그래요. 오피스텔 사서 3% 나오면 그거라도 사야지 이런 그럼요. 내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정크본드 시장에 거품 꼈어 그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0%입니다.
1년 중에서 쇼핑하기 제일 좋은 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쭈면 아마 11월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곤제가 있는 달이 11월이고요. 국내 유통업체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세일에 나서면서 아예 11월 내내 세일을 한다는 의미로 블랙 노벤버라는 말까지 놔두는데요. 위치라는 이름의 영국 소비자 단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하고 있는 상품 가격을 1년 동안 쭉 관찰을 해봤더니 조사 대상 35개 가운데 21개 제품, 그러니까 60%의 비율로 세일 기간의 가격이 평소와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일 이후가 더 싼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분위기만 이용했지 실제 가격 세일은 안 했다, 이런 겁니다. 에휴,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려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비율이 꽤 높지요. 60%면. 우리나라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봤더니 한 번에 $150 이상 구입 건수가 3년 전인 2014년에는 1115만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740만 건으로 60% 증가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2000만 건 넘어설 가능성도 있을 텐데 세일 분위기에 취하지 마시고 가격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쇼핑할 때 가격표 왼쪽에 써놓고 가위표한 그 가격은 사실 원래 받았던 가격이 아니라 원래 받고 싶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이프가드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조치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는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가 몇 조 원이다, 이런 뉴스가 가끔 들리던데 기업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서 정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출 기업들 중심으로 수출 잘 되고 있으니까요. 또 거기서 느끼기에는 몸은 따뜻한데 이상하게 물가는 안 오르고 둘 다 좋잖아, 이제 이런 느낌이 골디락스인 거고. 네네. 아닌 입장에서 보면 내 주변은 차가운데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는데 저기는 경기 좋다 그러니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이제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사실 수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 거잖아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경제학자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기 호황 국면으로 보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윗목이 따뜻한 사람들의 얘기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골디락스 상황이 올해 경기가 지속되고 미국의 호황이라고 했던 1996년에서 2005년 사이가 이제 미국을 골디락스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큰 폐해가 뭐였냐면 경제의 양극화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좋고 나쁜 사람은 더욱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면서 물가가 저물가 상황이 지속해서 유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때 호황기의 시절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좋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요. 예. 편안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 수입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부를 좀 구하려고 했더니 월급을 더 싸게 주도 하겠다는 사람이 줄 섰다라고 하면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참 좋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한쪽은 차갑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 과거부터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기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떠냐는 질문은 이제는 무의미한 질문이 돼버렸어요. 어느 동네 얘기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동네별로는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라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증시에서 이 골드락스를 조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미국이나 지금 유럽이나 이런 것도 경기가 조금 성장을 하면서 저물가 상황이 유지되고 금리를 마음껏 올리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동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네.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 기업이다 보니 아까 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군들이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 주가는 이제 더불어서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체감 경기보다는 우리 그렇겠어요. 경제 회복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계적인 골디락스 상황에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경기가 어떤지도 사실 10%포인트 정도 낮춰주겠다 금리를. 그렇게 되면 지금 1% 후반대의 금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없던 아파트 좀 짓는다고 하니까 한동안 정부가 신도시 개발 안 한다고 한 것 때문에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얼마나 공급되는지는 몰라도 다행이네요. 예. 또 다른 얘기들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들,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뒤집어 말하면 임대사업자들인데 네네. 네. 그래도 이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는 줘야 이분들이 열심히 또 집도 또 사고 해서 이게 세입자 물량의 전셋집, 월세집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런 논리가 좀 있어서 임대사업자들 어떻게 좀 우대하거나 내지는 사업 등록자로 법제화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담길 계획이에요? 나온 의원이 있나요?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로의 전환 이것과 관련돼서 당근과 채찍책을 같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근책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너네가 내야 될 여러 가지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깎아주겠다라고 정부가 이미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조금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반면에 계속 당근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채찍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의무등록제로 가버리자 네. 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소득 자들이 받고 있는 뭐 세금 관련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축소해 버리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완전히 아까 의무등록제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지 아마 이게 제일 고민이라 네. 발표를 한다 하면서 못 할 겁니다. 아마 신혼부부 주택이야 짓겠다고 하면 지으면 되는 거고 네. 뭐 금리 깎아주는 것도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당근과 어떤 채찍을 갖고 가야 당근을 많이 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 별로 안 주고 채찍만 갖고 가면 다주택자들이 숨어버리거나 나 다주택 안 할래 그래버리면 또 이제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이 잘 안 공급되니까 나라에서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발표한다고요? 28일 날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금융위원회 회의록이 네. 좀 더 공개적인 의사로 공개 수준으로 공개의 수위를 높인다는 뜻이네요. 지금까지는 공개를 잘 안 했나 봐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은 내 주변 경기는 차갑더라도 다른 사람 경기가 어떤지도 관심을 가져야 투자는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그것도 또 내 주변 어려우니 다 어려워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쉽지 않죠. 투자가. 고민거리입니다. 정부가 28일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네. 뭐 쉽게 얘기하면 주거복지니까 우리가 살 집을 어떻게 나라에서 잘 공급하고 집 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내용 들어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 많았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야, 이렇게 옥죄기만 하면 그 실수요자들이나 네. 사회 첫 질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 그것도 우리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게 이제 여기에 담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앞으로 뭐 얼마를 공급하고 어디에 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길 테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회에 막 진출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의 주거 복지를 도울 수 있는 방안. 어떤 방안이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약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3대 7의 비율로 만들어서 이제 네. 공급을 할 테고 어디에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예,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하고요. 위례 신도시 쪽으로 이제 교통이 좀 양호하고 그동안에는 부지- 벌판으로 있던 거에다 집 짓는다는 거죠. 그죠. 예. 부지가 좀 확보될 만한 곳에 이제 이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걸
것을 만들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용 면적은 40에서 60제곱미터의 소형 주택으로 하는 대신에 네. 주변에 보육 시설이나 부대 복리 시설 아주 잘 갖춰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세를 조금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해주되 이거 이제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있으면 또 로또다 뭐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싸게 줬는데 예. 나중에 그분들이 가져가고 시세대로 팔면 사실은 국민 세금 걷어서 한 집에 몇 억씩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분이었지만 그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집당 몇 억씩 국가에서 줘도 되나라는 그래서 생각을 입주 할 뒤에 만하게 일정 기간 이제 전매를 금지시키는 예. 뭐 이런 조치도 같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도 같이 이 신혼부부와 관련된 부분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반 지금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신혼부부 이 우대금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현행보다 한 0.2% 문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 정크 본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고 이게 갖고 있는 시사점은 뭔지 오늘 이 내용도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오늘 딱히 나온 뉴스는 아닌 것 같기도 네네. 한데 요즘 경기가 좋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 여전히 안 좋지라는 분들도 있고 네. 경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좀 좋아졌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안 좋죠. 그럼 아유 말해 뭐래 예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이게 참 경기라고 하는 게 전 좀 양극화되고 있구나 사람마다 다르구나라는 건 느끼는데 요즘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논쟁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예, 우선은 증권 쪽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증권사들의 분석에서 예. 골디락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디락스라는 게 경기는 완만하게 경제는 성장을 하고 예. 물가는 저물가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 이걸 이제 보통 골디락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딱히 나쁘지 않은 거고 네.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시기에 경기 호황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골디락스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골디락스는 뭐 예전에 뭐 영국의 무슨 전래동화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그 금발의 꼬마 아이가 숲속을 헤매다가 네. 그 곰들이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차가운 스프와 그다음에 매우 뜨거운 스프 그리고 적당한 스프가 있어서 적당한 스프를 먹었고 침대도 3개가 있었는데 딱딱한 거 뭐 푹신한 거 적당한 게 있어서 적당한 거에서 잤는데 곰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좋은 침대하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었더라 뭐 이래서 이제 경기 상황을 빗댈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아니다 웃기지 마라 취업률 봐라. 최악의 지금 실업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윗목은 차가우니 여전히 네. 차가우니까 물가가 안 오르겠죠.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게 실은 그게 경기가 차갑다는 뜻인데 네네. 그걸 또 즐기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도 안 오르고 좋네. 그렇죠. 또 뜨거운 아랫목은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일부